며느리 생일 케이크를 들고 간 평범한 오후, 정부는 따뜻한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나타난 글자. 김정분 장례식 -6월 17일. 정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어요. 내 장례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정분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보험금은 확실하게 정리했지? 부엌에서 들려온 아들의 낮은 목소리. 네,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도 이미 확보했어요. 이번에만 잘 되면 우리 인생 편해지잖아요. 정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평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 내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이 저 애들 손에 다 망가지게 생겼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72세 김정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 이제야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한 줄. 김정분 장례식 -6월 17일. 과연 정부는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과 탐욕 앞에서 한 어머니가 선택한 용기 있는 결단을 지금 만나보세요.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72세 김정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작은 빌라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밑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아내며 하루를 시작했죠.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정분에게 음식 준비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을 바라보며 정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사는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나물 반찬을 꺼내어 포장 용기에 담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바쁘다며 집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무리 관계가 서먹해도 아들 내외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분의 손길이 머물렀던 것은 특별히 정성 들여 담근 깍두기였습니다. 수진이 결혼 초에 깍두기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분이 담근 김치를 맛있다며 칭찬해주던 수진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죠. 정부는 깍두기를 정성스럽게 한 젓가락씩 집어서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색깔이 선명하게 밴 무의 모습이 먹음직스러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정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며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죠. 손님들이 정분이 반찬이 제일 맛있다며 찾아주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와 손자까지 안겨주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에 치이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수지는 정분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직장 생활이 힘들겠다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시선과 말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죠. 특히 며칠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분이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삼계탕을 들고 갔을 때였어요. 닭을 고르고 인삼과 대추를 넣어서 3시간이나 끓인 정성스러운 삼계탕이었죠. 민수가 감기 기운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던 그 순간 정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5분도 채 머물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그날의 서운함이 가슴 한편에 응어리져 있었죠. 버스에 몸을 맡기며 정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가로수들이 희망찬 봄을 알리고 있었지만 정분의 마음은 왠지 무거웠어요.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손자 자랑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손자가 어찌나 똑똑한지 할머니 보면 막 안기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어제도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부는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어요. 정분도 손자가 있었지만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8살 된 손자 지훈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희미했어요. 수진이 아이 교육에 신경 쓴다며 외부 접촉을 꺼려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예민해서 갑작스런 변화를 싫어해요. 할머니 댁에서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식단 관리가 어려워져요라는 수진의 말에 정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손자를 위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아들 민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온 게 실수였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거운 반찬통들을 들고 왔는데 헛걸음이 되면 너무 아까웠죠. 정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문을 연 수진의 첫 마디였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묻어나는 표정이었어요. 정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반찬들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깍두기 새로 담갔는데 너 좋아하잖니? 그리고 미역국도 끓여뒀어. 수진은 반찬통을 받아들이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김치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짜니까요. 그리고 미역국도 나트륨이 많아서. 정분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도 민수는 좋아하니까 하며 웃어넘겼죠. 거실에 잠깐 앉아 있는 동안 정부는 집 안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새로 산 듯한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한쪽에는 비싼 브랜드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수진의 손목에는 평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정분이 알기로는 민수 부부의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만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민수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식 생활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언제 들어와? 정분이 물었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아서 늦어요. 아마 10시는 넘을 거예요. 수진의 대답이었죠. 정부는 속으로 안타까웠어요. 아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는데 집에는 이렇게 비싼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수진의 말에 정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찾아온다는 말을 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정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마음까지 이렇게 멀어질 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부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태도 뒤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어색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집안의 비싼 물건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낮에 가져다 주지 못한 미역국을 데워서 혼자 먹는 맛이 왠지 쓸쓸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 따뜻한 모습들이 오히려 정분의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챙기며 정답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문득 민수 부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더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정분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에서 느꼈던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 집안의 비싼 물건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과의 거리.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지만 아직은 그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정부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분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태도와 집안의 비싼 물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져갔죠.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정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은 마음에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죠. 수진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민하다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크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생일 케이크 중에서 제일 예쁜 걸로 주세요. 며느리 생일이거든요. 정부는 케이크 가게 사장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평소 정분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비쌌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었어요. 사장은 정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가장 이쁜 딸기 케이크를 골라주고 특별히 예쁜 금색 리본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정부는 케이크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수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케이크가 기울지 않도록 두 팔로 꼭 안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수진이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냥 찾아가기로 했어요. 깜짝 선물이라고 하면 수진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자신을 다독이며 아들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수진이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정부는 아파트 1층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어머님, 누구 기다리세요? 라고 물어보자 며느리 생일이라서 깜짝 선물 주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경비 아저씨는 참 좋으시겠네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라며 웃어주었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수진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분을 발견한 수진의 첫 표정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니, 또 갑자기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정부는 환하게 웃으며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깜짝 선물이야. 수진의 얼굴에 잠깐 놀라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눈이 약간 커지면서 어머니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예상외로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런 작은 정성이 수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수진이 처음으로 정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정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정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실에 앉아서 정부는 수진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너무 힘들지 않아? 건강은 괜찮고?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 조심해야 해. 정부는 시어머니로서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했어요. 수진도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대답해 주었죠. 요즘은 일이 좀 안정됐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케이크 정말 예쁘네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민수 오면 같이 먹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케이크 상자를 소중하게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역시 작은 정성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 케이크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브랜드가 궁금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답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곳에서 샀어. 사장님이 특별히 예쁘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화면이 밝게 켜졌어요. 정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보았는데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캘린더 알림이 정부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6월 17일 날짜에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는 내용을 본 순간 정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분 장례식 -6월 17일 정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장례식 날짜가 며느리의 휴대폰 캘린더에 저장되어 있다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 글자는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정부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 싶어 다시 한번 휴대폰을 훔쳐봤지만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정부는 자신이 본 것이 확실한지 의심스러웠지만 그 충격적인 글자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망막에 박혀 있었습니다. 김정분 장례식이라는 글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며느리의 휴대폰에 자신의 장례식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6월 17일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정부는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수진이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거든요. 찻잔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두 손으로 꼭 잡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감기라도 드신 건 아니죠?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네요. 몸살 기운이라도 있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요즘 잠을 잘 못 잤거든. 하지만 정분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진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뻤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의 친절한 태도마저도 뭔가 꾸며낸 것처럼 느껴졌죠. 혹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마주 앉아 있는 것도 불편했고 차를 마시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 차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부는 차를 입술에만 대고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정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왜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이것도 계획의 일부인 건 아닐까요? 정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운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케이크 맛있게 먹어. 정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민수도 곧 올 텐데요. 같이 케이크 드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정부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다음에 올게. 생일 축하한다. 정부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밖에 나와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정분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맞는 걸까요? 혹시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글자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김정분 장례식 -6월 17일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수진의 휴대폰 화면에서 본 그 끔찍한 글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정분 장례식 -6월 17일이라는 문장이 마치 저주처럼 반복되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각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어요. 정부는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는 손이 자꾸 떨렸어요. 어제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부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케이크나 반찬을 들고 가는 대신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어제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뭔가 숨기는 기색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셨네요. 수진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그리 반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제 갑자기 나가서 미안했어. 몸이 좀 안 좋았거든. 정부는 어제 일에 대한 핑계를 대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별 수 없이 정분을 맞아들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정부는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시계를 보는 횟수도 많았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언제 들어와? 정분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대답이었죠. 정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어제는 10시쯤 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더 늦는다니 이상했거든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려고 했지만 수진이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서 볼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수진은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귀를 기울여 수진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서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맞죠? 확실히 준비됐죠? 같은 단편적인 말들만 들렸어요. 정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수진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정분이 물었지만 수진은 그냥 회사 일이에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민수의 인사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변화된 태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수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정분이 물었습니다. 네, 좀 그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민수의 대답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정부는 아들 부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정분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수진이 갑자기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건강검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작년에 받았는데 왜? 정분이 반문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좋은 병원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수진의 제안에 정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관심도 없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나이 드시면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느껴졌어요. 정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 민수와 수진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보험금은 확실하게 정리했지?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정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도 이미 확보했어요. 수진의 대답이 이어졌죠. 정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건강검진 결과 확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주 안으로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수진의 대답에 정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정부는 더 이상 설거지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어머니.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정분을 거실로 보냈어요. 거실로 나온 정부는 민수와 마주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내일 회사 일이 있어서요라고 말했어요. 정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본 장례식 날짜, 오늘 들은 보험금과 건강검진 이야기, 모든 것이 하나의 무서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정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 대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부는 그날 밤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보험금은 확실하게 정리했지?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도 이미 확보했어요.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수록 끔찍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일을 혼자서만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정분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오래된 친구 영숙이었어요. 영숙은 정분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영숙은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정부는 이런 민감한 일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영숙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부는 영숙의 슈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서 손님이 없을 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영숙은 정분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색도 안 좋고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영숙아, 너한테 꼭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
심각한 일이야. 정분의 진지한 표정을 본 영숙은 즉시 슈퍼 문을 잠그고 안쪽 사무실로 정분을 데려갔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봐. 정분은 며칠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영숙에게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본 장례식 날짜부터 시작해서 어제 들은 보험금과 건강검진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영숙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정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분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정분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그리고 들은 것도 확실해. 저 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 영숙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증거를 확보해야겠어. 말로만 해서는 누가 믿겠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영숙의 말에 정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잡을지는 막막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영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걸 써봐. 우리 슈퍼에서 도둑 잡으려고 샀던 건데 음질이 꽤 좋아. 영숙은 녹음기 사용법을 정분에게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되고 이걸 다시 누르면 멈춰. 작으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돼. 그리고 이건 목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으로 설정해놨어. 정부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영숙에게 고마워했어요. 영숙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영숙은 정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이런 일로 혼자 고생하면 안 되지. 조심해서 증거 잡고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연락해. 녹음기를 받은 정부는 곧바로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녹음을 해두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인가였어요. 며칠 후 정부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몸이 불편하다고 연기를 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그래. 혹시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수진은 예상외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정부는 이것마저도 연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0분 후 수진이 택시를 타고 정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수진은 정분을 부축하며 택시에 태웠어요. 정분은 주머니 속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중이야.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안 좋으신데? 가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하셔. 그때 수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병원은 내가 알아서 연결할게요. 이번에만 잘 되면 우리 인생 편해지잖아요. 정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계속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녹음기가 이 대화를 잘 담고 있기를 바랐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진은 정분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한 후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 있어요 라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계속 검사를 권했습니다. 정부는 수진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필요 없는 검사를 받게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록을 남기려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라고 정분이 말했지만 수진은 계속 검사를 권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수진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는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은 남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부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수진은 정분을 침대에 눕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약도 드시고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 볼게요. 수진이 가고 난 후 정부는 즉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만 잘 되면 우리 인생 편해지잖아요 라는 수진의 말과 병원 기록은 남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정부는 녹음된 파일을 영숙에게 들려주기 위해 슈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녹음 내용을 듣고 나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부나, 이건 정말 위험해. 저 애들이 진짜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하지? 정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녹음해야 해. 정부는 영숙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정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아들 부부와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수진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따뜻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정분이 물었어요.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민수의 대답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갑작스러운 초대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녹음기를 챙기고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말 맛있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정분의 눈에는 수진의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서 정부는 아들 부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수진이 자꾸 정분의 그릇에 음식을 올려주며 많이 드세요라고 권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지난번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후로는 괜찮으시죠? 민수가 물었어요. 정부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왜 계속 건강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분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정부는 슬쩍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뭔데? 정분이 물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는 의외의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명예퇴직을 당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정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든 걸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연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갚을 테니까요. 정부는 이 말에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대출을 왜 내 명의로 받아야 하는데? 정분이 물었습니다. 저희 신용도가 좀 안 좋아져서요. 어머니 명의로 받으면 금리도 더 좋고요. 민수의 설명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민수는 휴대폰을 받고 거실 한쪽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정부는 귀를 기울여 민수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네, 보험 관련해서요. 네, 수혜자는 이미 변경했고요. 6월 17일 맞죠? 네, 모든 서류 준비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역시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정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대출은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 거니? 정분이 물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내 집을 담보로?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요. 어머니께서 손해보시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민수가 급하게 달랬어요.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통화 내용과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뻔했거든요. 나는 그런 대출 받을 생각 없어라고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와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수진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리고 나는 이제 집에 가겠어. 정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부는 민수의 변한 태도에 놀랐어요. 평소에 착한 아들 모습은 어디 가고 억지스럽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분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에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큰 집에 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집에 간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정분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목소리에 강제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험을 느꼈어요. 안 돼, 나는 내 집에서 자겠어. 정분이 고집을 부렸지만 민수와 수지는 계속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확신했어요. 이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간신히 집을 빠져나온 정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부는 온몸이 떨렸어요. 오늘 밤의 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정부는 즉시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오늘 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보험 관련 통화와 대출 관련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당장 영숙에게 가서 상의한 후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후로는 집에 있는 것조차 불안했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정부는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정부는 혼잣말을 하며 친정집 열쇠를 찾았어요. 시골에 있는 친정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비어 있었지만 가끔 정분이 가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이라면 아들 부부가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영숙에게는 알려야 했어요. 정부는 서둘러 영숙의 슈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손님이 없을 때였죠. 영수가 큰일이야. 어젯밤에 정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영숙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영숙은 정분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분아, 이건 정말 위험해. 당장 경찰서에 가자.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친정집에 가서 며칠 숨어 있을 거야. 그동안 더 조사해보고. 정분의 결심을 본 영숙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해.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즉시 연락해라며 정분을 배웅했어요. 친정집은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 정분이 숨어 있기에는 적당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분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정분은 집안을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아들 부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영숙이 친정집을 찾아왔어요. 정부나 안 보이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영숙은 정분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한테 중요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 정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진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의 과거가 좀 복잡해. 정분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수진이 결혼하기 전에 빚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카드 빚이랑 대출금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 영숙의 말에 정부는 놀랐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 민수가 그 빚을 대신 갚느라고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 영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부나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영숙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본 것들이 있어. 장례식 날짜며 보험 얘기며. 그때 정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잠깐 나와 있어. 왜?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집에 오시면 다시 차근차근 상의해요. 민수의 사과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당분간 집에 안 갈 거야. 너희들이 뭘 계획하는지 다 알고 있어. 정분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계획한다는 거예요? 민수가 반문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자.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너희도 알아서 해. 정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부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려는 기색을 느꼈거든요. 영숙도 정분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수진의 휴대폰에서 본 것 말고 다른 증거도 있을 거야. 정분의 대답이었죠.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동네에서 소문을 더 들어볼게.
그리고 민수 회사 사정도 알아보자. 정말 명예퇴직당한 게 맞는지. 정부는 영숙의 제안에 고마워했어요. 며칠 후 영숙이 다시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정부나 민수 회사에 확인해 봤는데 명예퇴직 같은 거 없었어. 민수는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부는 이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럼 어젯밤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수진이 최근에 고급 브랜드 가방을 여러 개 샀다는 얘기도 들었어. 그리고 새 차도 뽑았다고 하더라고. 영숙의 말에 정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그런 비싼 물건들을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해.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걸 사다니. 정분이 중얼거렸어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애들이 어디선가 돈을 구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부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 명의로 벌써 뭔가 했나? 영숙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확인하지? 정분이 물었어요. 은행에 가서 내 계좌 상황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대출이나 보험 같은 것도 조사해 봐야 해. 영숙의 제안이었죠. 다음 날 정분과 영숙은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정분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서 계좌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계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은 안심할 수 없었어요. 보험회사도 확인해 봐야겠어. 정분이 말했습니다. 정분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 상황을 문의했어요. 상담원은 최근에 수혜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수혜자를 변경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 신청이 들어왔나요? 일주일 전에 들어왔는데 아직 처리 중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상담원의 답변이었죠. 정부는 즉시 그 신청을 취소해 주세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네,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정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섬뜩했습니다. 누가 내 명의로 그런 신청을 했을까? 정분이 영숙에게 물었어요. 영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분아, 이제 확실해졌어. 저 애들이 정말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험 수혜자 변경 신청은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험 수혜자 변경 신청을 확인한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영숙과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영숙아, 이제 경찰서에 가야겠어.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도 믿어줄 거야. 정부는 녹음기와 보험 관련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과 영숙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정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정부는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경찰관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분이 녹음기를 틀어서 대화 내용을 들려주고 보험 수혜자 변경 신청 서류와 휴대폰에서 본 장례식 날짜 증언을 제시하자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번에만 잘 되면 우리 인생 편해지잖아요 라는 말과 보험금 관련 대화가 나와요. 정부는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경찰관은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본 휴대폰 화면에 김정분 장례식 마이너스 6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분의 말에 경찰관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경찰관은 정분에게 안전한 곳에 계시면서 연락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아드님과 며느님을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말에 안도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보험 서류 조작과 무단명의 사용 등의 증거가 나왔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을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 과정을 지켜봤어요. 민수와 수진이 경찰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보험 수혜자 변경 신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민수는 처음에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서류를 보여주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민수가 변명했지만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 본인의 글씨가 맞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휴대폰 캘린더에 있던 장례식 날짜에 대해 물어보자 그냥 장난으로 적어본 거예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주자 말문이 막혔어요. 이번에만 잘 되면 우리 인생 편해지잖아요 라는 수진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을 때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경찰이 더 자세히 추궁하자 민수와 수진은 결국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수진이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민수가 먼저 수진을 탓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먼저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저는 그냥 동조한 것뿐이에요. 수진도 지지 않고 민수를 탓했습니다. 정부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민수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정말로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보험금만. 민수의 고백에 정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험금만 타려고 했다고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자연사 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민수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다른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단지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요양원이 좀 환경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수진의 말에 정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요양원?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네, 환자 사망률이 높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모시면 자연스럽게 수진이 말을 흐렸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정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야,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민수는 정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민수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냥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수진도 애원했지만 정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어요. 경찰관이 정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처벌을 원하시나요? 정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민수는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벌받아야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민수와 수진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이 보험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정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정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정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숙이 정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분아, 잘했어. 힘들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어. 경찰서를 나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보험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계획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정부는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지만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친정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숙은 거의 매일 정분을 찾아왔어요. 정분아, 오늘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 영숙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정분은 점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느 날 영숙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분아, 우리 같이 봉사활동 해볼까? 정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영숙이 데려간 곳은 동네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분아, 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이 오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부는 금세 봉사활동에 빠져들었어요. 오랜 시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어르신들도 정분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분 씨,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나네요. 한 할아버지의 말에 정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신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도 있었고 반대로 자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박순자라는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정분 씨, 우리 같은 처지네요.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 꼴이 됐으니.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의지할 수 있잖아요. 정부는 순자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분 자신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법정 증언을 마친 후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을 팔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영숙이 걱정했어요. 정부나 집을 팔면 어디서 살 건데? 하지만 정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일부는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로는 작은 원룸을 구해서 살 거야. 기부까지 하겠다고? 영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나같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너무 큰 집에서 혼자 살면 오히려 외로워. 정분의 말에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민수가 어릴 때 사진들과 가족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한 후 정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영숙이나 순자 할머니 같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정분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정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봉사활동을 통해 정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정분을 대해주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정분에게 제안을 했어요. 정분 씨, 요리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우리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정분 씨 덕분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꼭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관장님의 진심 어린 부탁에 정부는 감동했습니다. 정부는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매일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도 정분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정분아, 내가 여기 와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 순자 할머니가 정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분도 저도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수와 수진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징역 2년, 수진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정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분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복지관 앞마당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정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혈육보다 믿을 건 마음을 나눈 사람뿐이구나.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됐네. 정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픈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고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과 순자 할머니 그리고 복지관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는 정분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정부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때로는 피보다 진심이 더 진한 법입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찾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정분의 일상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정분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정분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의 힘이 됩니다.